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조세 분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때 조세란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를 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 경비에 사용하면 보통세,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목적세, 그 다음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전가를 시킬 수 없고, 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 뭐 이런 말들을 지금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 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4번에 과세 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인세, 물세가 나와 있고, 5번에 보시면은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에서 종가세,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은 종량세가 나와 있고, 6번째 세율에 따른 분류에서 보시면 비례세율, 누진세율,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합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 계산식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쉽게 말하면 원금, 그 다음에 세율은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같은 경우를 계산할 때는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잖아요. 세금은 마찬가지예요. 그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뭐냐면 과세 표준이에요. 글자 그대로 과세를 할 수 있는 표준값이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얼마의 비율을 곱해야 될까요? 이게 세금이니까 세율인 거죠? 이자였으면 이자율이라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세금입니다. 자, 세법에서는 세금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세액이라 그래요. 세액.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라고 해서 세액이라 그래요. 자, 그때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종가세, 종량세, 그 다음에 세율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정률세, 정액세로 나눠지는데, 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가운데 글자만 보세요. 가운데 글자 보시면 가라고 나와 있죠? 가액으로 표시할 때요. 량이라고 나와 있죠? 수량으로 표시할 때요. 자, 율이라고 나와 있죠? 비율로 표시할 때요. 액이라고 나와 있죠? 금액으로 표시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관식 문제는 없으니까 시험제 나올 때 종량세다, 종가세다, 또는 뭐 정률세다, 정액세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글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취득가액에 4%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액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종가세. 비율로 표시돼 있죠? 정률세. 이렇게 가요. 우리 등록면허세가 보게 되면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등록면허세도 종가세, 정률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등록가액에 0.2%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액으로 표시했으니까 종가세, 비율로 표시돼 있으니까 정률세 이렇게 가는데, 말소 등기 같은 경우가 있어요. 말소 같은 경우는 건당 6,000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당 6,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뭘로 표시돼 있어요? 수량으로 표시돼 있죠. 건당이니까. 여기가 뭘로 표시돼 있어요? 금액으로 표시돼 있죠. 그래서 정액세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종가세, 정률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주 일부 세금에 대해서만 종량세, 정액세 구조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세예요. 자동차세는 전부 다 뭘로 계산하느냐면 배기량으로 계산해요. cc로. 그래서 cc당 얼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동차세 고지서 같은 경우 받으시면 뒷면을 한번 봐보세요. 뒷면을 보면 cc당 얼마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종량세, 정액세 구조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종가세, 정률세 구조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배울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는 전부 다 무슨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다 종가세 구조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다 정률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세금 중에서 수량하고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오직 어디밖에 없느냐면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월까지 해서 10주 과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다시 과세 표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적용할 때 무엇을 보고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물건 보고 적용하면 물세, 사람 보고 적용하면 인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할 때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세라고 합니다. 그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세는 대부분이 물세고 비례세 구조로 돼 있어요. 국세는 대부분이 인세고 누진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기본입니다. 이게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세 구조로 가는 경우가 있고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물세 구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세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인세임에도 불구하고 비례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은 지방세는 물세고 비례세, 국세는 인세고 누진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구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하나 있고 B라는 물건이 하나 있고 C라는 물건이 있는데 A가 4억짜리고 B가 3억짜리고 C가 2억짜리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A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B도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C는 갑과 을의 공동 소유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그냥 누구 건지 상관하지 않고 그 물건 값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 그 물건 값에다가 역시나 세율 곱해서 세금, 그 물건 값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 이렇게 계산을 합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물세. 아셨죠? 그러지 말고 누구 건지를 봅시다. 봤더니 갑이라는 사람 거네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게 A와 B와 C의 절반이죠? 이거 다 합합시다. 그러면 4억하고 3억하고 2억의 절반이니까 8억이 되네요.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하시고, 자, 을이라는 사람도 있네요. 을은 C의 딱 절반이니까 1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합시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했다. 이건 물건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건지를 보고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 구조를 인세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따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물세. 그러지 말고 당신 거니까 다 합쳐서 계산하세요. 그러면 인세. 자, 하나의 물건인데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상관없이 그냥 물건 하나를 보고 계산하면 물세. 자,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쪼개서 계산하면 인세.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얼마입니까를 보고 계산하면 물세, 이 물건이 누구 겁니까 보고 계산하면 인세.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지방세는 대부분이 물세 구조라 그랬죠? 왜 그러느냐면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고 부산에 있다. 근데 이걸 인세처럼 이렇게 합쳐놓으면 다시 서울, 부산, 대전으로 이렇게 다시 나누어야 돼요. 왜냐면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니까. 그러면 세금 계산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다. 지방세는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이 얼마냐를 보고 계산을 하자. 그래서 뭐별로 가느냐면 물건별로 가요. 하지만 국세는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곳, 한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 건지를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누구 건지를.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그리고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분이 A와 B를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A와 B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요. A 취득에 대한 취득세 따로, B 취득에 대한 취득세 따로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팔았다. 또 얘도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요. 합쳐서 계산하시라고요. 왜? 이 두 개가 다 한 사람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보죠. 자, 우리가 배울 세금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까지는 지방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다 무슨 구조로 돼 있느냐면 물세 구조로 돼 있고, 물세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자, 국세다 보니까 얘들은 다 무슨 구조로 돼 있느냐? 인세 구조로 되어 있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우리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법에서도 잘 나오지만은 학교론의 문제에서도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예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공통점이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내가 재산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인데, 하나는 지방세다 보니까 뭐별로 계산하느냐면 물건별로 계산하고, 또 하나는 국세이다 보니까 뭐별로 계산하느냐? 인별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 보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A 재산하고 B 재산 두 개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재산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6월 1일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는 세금이 재산세예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A 재산하고 B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A 재산이 5억짜리고 B 재산이 7억짜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무슨 세금을 먼저 내셔야 되느냐? 재산세를 먼저 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게 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택 같은 경우에 9억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느냐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자, 저는 줄여서 그냥 종부세라고 쓸게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종부세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종합부동산세. 앞으로 공부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중에는 절대 줄임말 쓰지 마세요. 줄임말 쓰게 되면은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그래요. 네, 저도 지금 줄임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공간상 줄임말을 좀 쓸게요. 그때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서 내느냐? 얘는 지방세니까요. 5억에 대해서 세율 하나 계산을 해서 세금 계산을 하고, 다시 7억에 대해서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두 장의 고지서를 보낸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건지에 관계없이 그냥 물건 하나씩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요. 9억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인데, 보니까 9억 넘어가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왜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국세니까 뭐별로 계산해야 돼요? 인별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인별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합쳐보니까 12억이네요. 12억에서 9억이 넘어간 부분이 있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12억에서 9억이 넘어가는 부분인 3억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부과하는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죠.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게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9억이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5억짜리입니다. 그러면 15억짜리인데 9억이 넘었으니까 6억에 대해서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세 구조라 그랬잖아요. 국세니까. 그러면 이걸 공동명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더라. 그래서 갑이 7억 5천이고 지분율 50%로 잡았을 때 을도 7억 5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인별로 판단을 해보면요. 각자 9억이 넘어간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9억이 넘어간 금액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 낼 의무가 없는 거죠. 자, 인세하고 물세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처럼 지방세는 다 뭐 별로 계산하느냐? 물건 하나씩 하나씩 계산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누구 건지를 보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거기에 적용할 세율은 다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라고 하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세라 그래요. 그래서 자 보시면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에다가 4%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4%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4%. 요게 뭐예요? 세율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고정된, 비율로 표시돼 있다. 금액으로 표시돼 있다. 비율로 표시돼 있죠? 그래서 정율세라고 하고, 두 번째. 고정돼 있어요? 변해요? 고정돼 있죠. 과세 표준이 1억이어도 4%, 2억이어도 4%, 5억이어도 4%예요. 변하지 않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세율을 비례세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에다가 6에서 45% 세율을 곱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곱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요게 세율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금액으로 표시돼 있다, 비율로 표시돼 있다. 비율로 표시돼 있다. 그래서 무슨 세? 정률세. 두 번째는 고정돼 있다, 늘어난다. 늘어난다. 그래서 누진세 이렇게 가요. 자, 그랬을 때 비례세하고 누진세하고 일단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겠죠? 요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자, 비례세는 단순하게 계산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딱 정해진 세율을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누진세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6%를 적용할 때가 있고 금액에 따라서 45%를 적용할 때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세금은 계산식이 단순해야 될까 복잡해야 될까 이 문제인데 세금은 계산식이 단순해야 돼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계산을 해서 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세금 계산 자체가 복잡하면 일반인들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뭘 적용하도록 돼 있느냐면 비례세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비례세가 단순하니까. 근데 비례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역진성이라고 하거든요. 역진성. 비례세는 세금에 대해서 평등화를 유지시키지 못합니다. 불평등화를 유지시켜요. 쉽게 말하면 자, 단순히 우리가 숫자만 놓고 보고 판단을 하면은 평등한 것처럼 보여요. 니도 10% 내, 나도 10% 낼게. 그러면 이 사람도 10%고 나도 10%예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보면은 되게 평등한 것 같은데 이게 평등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생활비가 10,000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10,000원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지는 않아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죠? 근데 한 달 생활비가 1억인 사람이 있어요. 되게 부럽죠? 자, 근데 한 달 생활비가 10,000원인 사람과 한 달 생활비가 1억인 사람 두 사람한테 둘 다 똑같이 10%만큼 세금을 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활비가 10,000원인 사람한테 10%인 1,000원은 숫자로는 얼마 안 되지만 거의 목숨값입니다. 하지만 한 달 생활비가 1억인 사람한테 10%인 1,000만 원은요. 큰 돈이지만
그거 없어도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느끼는 게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느끼는 게. 이게 뭐냐면 불평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례세를 적용하면 사람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단순히 숫자상으로만 단순히 계산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 됐는데 온도를 24도로 맞춰놨어요. 히터를. 근데 누구는 24도가 추운 사람이 있고 누구는 24도가 더운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24도로 맞춰놨다. 이게 지금 비례세 구조예요. 그러면은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볼 때 사람에 맞춰서 가려면 24도가 추운 사람한테는요 24도보다 높은 온도를 제공을 하는 게 맞고 24도가 더운 사람한테는 24도보다 낮은 온도를 제공하는 게 맞잖아요. 세금을 그렇게 조절을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뭐냐면 누진 구조예요. 그래서 비례세는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냐면 비례세는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서 내는 구조가 비례세라면 누진세는 대각선으로 계산해서 내는 세금이 누진 구조예요. 즉 똑같은 세금을 내더라 라고 하면 재산이 적은 사람도 이만큼 내야 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이만큼 내야 돼요. 그러면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이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거고 재산이 적은 사람한테 이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이걸 역진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보완하는 제도가 바로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비례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거보다 좀 더 낮게 걷자고요. 그러면 낮아진 만큼 세수가 부족하겠죠. 세금 수입이.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조금 더 거둡시다. 이렇게 해서 보충합시다. 죽을 때 싸갈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무슨 구조냐면 누진 구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소득세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소득세는 현행 지금 몇 프로로 돼 있느냐면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로 나누어서 누진세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저 뒤에 양도소득세 쪽에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 3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세율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6%, 15%, 24%, 35%, 38%, 40%, 42%, 45%. 자, 가장 낮은 게 6%, 제일 높은 게 45%.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8칸으로 구분해서 누진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자, 1,4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8,8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1,4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8,8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 1,400만 원이다. 그 다음 5천만 원이다. 그 다음 8,800만 원이다. 그 다음 1억 5천만 원이다. 3억 원이다. 5억 원이다. 10억 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요게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게 6%,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38%, 40%, 42%, 45%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총 몇 계단으로 되어 있느냐면 8계단으로 되어 있다. 요게 누진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누진세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해지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각 계단별로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점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400만 원 이하는 첫 번째 계단이니까 6%만 적용하면 되지만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15%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6%와 15%를 두 번 적용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6%와 15%와 24% 세 번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2천만 원 구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2천만 원 구간이면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계산하느냐? 첫 번째 계단이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6%를 적용을 하시고, 자, 1,400만 원까지 왔으니까 이제 2천만 원까지 가려면 나머지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1억 원이다. 8천만 원이다라고 가볼게요. 자, 8천만 원이면은 요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칸 얼마? 1,400만 원은 그대로 6%를 적용을 해요. 그 다음 1,400에서 5천까지 가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일단 1,400까지는 왔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5천까지 가려면 나머지 3,600만 원이 필요하네요. 3,600만 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 1,400만 원에다가 3,600만 원을 더하게 되면은요. 자, 1,400만 원에다가 3,600만 원을 더하면 5천만 원까지 왔죠? 그 5천에서 8천까지 가려면요. 나머지 3천만 원이 필요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24%를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구간으로 가든지 간에 관계없이 같은 구간 내에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같은 구간 내에서는. 그리고 그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초과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초과 누진세인데,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칸에 들어가면 무조건요. 1,400까지는 6%를 곱해야 되니까 얼마가 나와요? 84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칸은요. 84만 원 플러스 나머지 분에 대해서 1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칸에 들어가면 요 두 칸은 무조건 계산이 되는 거죠. 이 두 칸은. 요 두 칸을 다 계산해 놓은 게 뭐냐면 624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624만 원에다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4%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24만 원이 되겠죠. 그럼 볼게요. 자, 1,400에다가 6%를 곱하면 84만 원인데 거기에 600만 원에다가 15%를 곱하면 9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174만 원 나오네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3천만 원에다가 24% 곱하면 3, 42, 3, 2, 6 720만 원. 맞나요? 네. 자, 맞죠? 그러면은 더하게 되면은 1,344만 원 나오네요. 1,344만 원.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일 때 6에서 45% 세율을 적용을 하더라. 그러면 아까 얼마 나왔어요? 174만 원 나왔죠? 자, 174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8천만 원일 때 6에서 45%를 적용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8천만 원일 때 계산해 보니까 1,444만 원 나오네요. 1,344만 원. 자, 그래서 1,344만 원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과세 표준이 몇 배가 뛰었어요? 2배가 뛰었죠? 그랬더니 세금은요? 거의 9배 정도 뛰었네요. 10배가 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과세 표준이 늘어남에 따라서 뭐가 늘어나느냐면 세율 구조가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크기는요.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세금 크기는. 그러면 1억에다가 6에서 45% 곱하면 얼마가 지금 나오느냐면, 자, 1억이면은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1,536만 원에다가 8,800만 원 초과분에다가 35%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약 한 1,200에다가 30%면은 360만 원에다가 60만 원, 420만 원 정도 더하면 1,900, 약 2천만 원 정도 나오네요. 대략 계산을 했었을 때 약 1,900 얼마 정도 나오는데 2천만 원 조금 안 나오겠죠? 그럼 보세요. 2천만 원하고 1억하고 비교해 보면 몇 배 차이가 나느냐면 5배 차이가 나요. 5배 차이가 나는데 세금은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누진세가 이런 구조예요. 근데 비례세는 안 그러거든요. 자, 2천만 원에다가 4%를 곱하면
80만 원입니다. 근데 1억에다가 4%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자, 400만 원이 나옵니다. 보세요. 몇 배? 5배. 여기도 몇 배? 5배. 그래서 자, 비례세는 쉽게 말하면 널판지를 놓고 딱 가운데다가 받침대를 놓는 구조예요. 즉 과세 표준이 5배가 차이가 나면 그에 대응하는 세금도 딱 5배만 차이가 나요. 근데 누진세는 널판지를 놓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받침대를 놓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가 5배가 차이가 나면은 세금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구조가 바로 뭐냐면 누진 구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누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만들어 놓은 거냐, 누진세 같은 경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지금 이런 구조로 간다 그랬잖아요. 대각선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뭐 원래대로 간다 그러면 소득세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요 정도로 내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로 내야 되는데 없는 사람한테 조금 덜 걷겠다 이 소리예요. 없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요 부족한 부분을 누가 더 내주면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 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누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진 구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득 재분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소득 재분배. 그러면 왜 이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요?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뭐냐면 서로 돕고 살자라는 거예요. 서로. 내가 재산이 많은데 이 사람은 재산이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적게 벌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돕고 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당신이 많이 어려우니 내가 당신 것까지 조금 더 내줄게. 조금 더 내줄 테니까 당신은 그만큼 덜 내고 열심히 살아가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도 또 당신이 베풀어 라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누진 구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구조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의도 자체는 정말 좋은 구조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이 구간에 정말 안 먹고 안 쓴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쓴 사람들이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10배, 20배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만큼의 소득을 벌었더니 세금을 이만큼 더 내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반대로 띵가띵가 놀면서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이만큼을 덜 내래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너무 억울한 거죠. 자, 내 가족이면은 내가 베풀어도 되지만 내 가족도 아닌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베풀 이유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국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평등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시키기 위해서 세금으로 강제시켜 놓은 게 바로 누진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조금 더 걷거나 어떤 걸 강제시키기 위해서 비례세보다는 뭘 많이 쓰느냐면 누진세를 많이 써요. 누진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 이건 투기 목적이니까 당신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만들어 놓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공급과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 속에서 수요를 측정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데 중간에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독점을 합니다. 독점을 해서 수요자한테 못 가는 거예요. 실수요자한테.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을 우리는 보통 투기라고 하거든요. 즉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실수요자들한테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쓸데없이 그냥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협박을 해야 돼요. 이 협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인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개념이 뭐냐? 쓸데없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협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재산이 얼마짜리인지를 봐야 될까? 이 재산이 누구 건지를 봐야 될까? 그죠? 누구 건지를 봐야 돼요. 당신은 이 재산을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뭐 별로 가느냐면 인별로 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합합니다. 그것도 지역별로 보면 안 되니까 전국 단위로 봐요. 그래서 국세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때려야 돼요. 그러면 비례세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누진세로 가는 거예요. 누진세. 그래서 우리가 국세는 자 인세 구조로 가는 경우가 사람 보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누진세는 사람끼리 돕고 삽시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 그랬죠? 기본 목적이. 물론 정부가 2차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행하거나 하기 위해서 강제시킬 때도 쓰는 방식이 바로 누진구조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재산세입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다 물세 구조라 그랬죠. 물세는 전부 다 비례세 구조로 가요. 왜냐면 물건끼리는 그냥 평등하게 가야 되는 거니까 단순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니까 그 사람의 평등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별로 가느냐? 누진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평등화를 시켜서 누진세로 가는 거예요. 요게 기본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방세는 물세고 비례세가 기본이구나. 국세는 인세고 누진세가 기본이구나. 그리고 누진세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들어 놨느냐? 누진세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 사람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어떤 정책을 강제하기 위해서 제재 목적으로 쓰는 경우 쓸 때도 누진세를 쓰고 있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예외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예외적으로 자 지방세는 물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세 구조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비례세 외에 누진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국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인데 비례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한번 볼게요. 결론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울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는요, 전부 비례세 구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배울 세금 중에서 누진세 구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요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누진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재산세부터 나옵니다. 그 개념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구조 자체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많이 어렵죠? 네. 근데 지금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독립적으로 부과를 하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때 독립적으로 내는 세금을 독립세라고 하고,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그때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전부 독립세입니다. 부가세는 딱 두 종류가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딱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냐면,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고,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요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앞자만 따서 농지, 지, 농 순서별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농지, 지, 농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소득세 부과되는 세금은 없고, 여기는 지금 몰라도 되는 거니까 놔두고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무슨 세금인지는 아세요? 이거 둘 다 목적세인데, 목적세라는 것은 이 글자가 사용처라 그랬죠.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의 사용처는 어디예요? 농어촌이에요. 지방교육세 사용처는 어디예요? 지방교육이에요. 글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문제는 이걸 누구한테 걷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취득세는 그냥 상식적으로 취득한 사람한테 걷으면 되죠?
등록면허세는 등록한 사람들한테 거두면 되죠. 재산세는요.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거두면 돼요. 이렇듯 어떤 세금의 이름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내면 되는구나 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 두 개예요. 자, 농어촌 특별세를 누구한테 걷어야 될까? 농어민한테? 아니지. 농어민을 도와주는 건데 그럼 농어민한테 걷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농어민 아닌 사람한테? 아닌 거예요, 이것도. 자, 지방교육세를 누구한테 걷어야 될까? 교육받은 사람한테 걷어야 될까? 이것도 아니고. 그럼 교육을 안 받은 사람한테 걷어야 될까? 이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이 두 개는 따로 징수를 하지 말자. 따로 걷지 말고 다른 세금에 붙여서 걷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세금이라고 하느냐면 부가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재산세 고지서 있으면 찾아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재산세라고 알고 내시지만 그 재산세 금액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지방교육세가 들어가 있어요.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즉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농어촌 특별세를 추가해서 내도록 돼 있고 등록면허세를 내는 사람은 지방교육세를 추가해서 내도록 돼 있고 재산세를 내는 사람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농어촌 특별세를 추가해서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고 그냥 독립적으로 내는 세금을 독립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배우실 세금은 다 독립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순서별로 기억하세요. 농지, 지농.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농지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뒤집고 지농, 뒤집어서 농지, 지농.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10%고 나머지는 다 20%예요. 그리고 소득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지금은 상관이 없으니까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세의 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조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다, 지방세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보통세다, 목적세다. 그 다음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다, 간접세다.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 과세표준 적용 방식에 따라서 물세, 인세. 세율 표시 방법에 따라서 정률세, 정액세.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서 비례세, 누진세. 그 다음에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 부가세. 이런 내용들 지금 말씀드렸죠? 자, 그 내용들을 한꺼번에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언제 보셔야 된다? 지금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나중에 10주 과정이 끝나고 나서 기본 이론 과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요 내용은.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중요사항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울 취득세부터 소득세 중에 지방세는 재산세까지다. 그래서 재산세까지가 전부 다 지방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국세부터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전부 국세에 해당한다. 그죠? 그리고 지방세는 전부 다 무슨 구조로 돼 있느냐? 물세 구조로 돼 있고요. 지방세는 국세는 전부 다 무슨 구조로 돼 있느냐? 인세 구조로 돼 있다. 그리고 지방세는 전부 다 비례세가 원칙이다. 국세는 전부 다 누진세가 원칙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우리 비례세, 누진세 중에서도 자, 특히 누진 구조가 나오는 경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외적으로 재산세부터 해서 다 나오긴 하지만 일단 기본 타이틀은 알고는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활동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요 세금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2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이란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뭐 할 것이다? 양도할 것이고 양도했으면은 다른 누군가는 다시 뭐 할 거다? 취득할 거다. 그때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입니다.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요 정도는 알 수 있죠. 됐나요? 네. 자, 그 중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요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우리 여기서 한번 보죠. 부가세 종류가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부과되느냐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과돼요.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면 보유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양도 단계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지방교육세라는 말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소득세가 있어요. 자, 소득세는 취득 단계에서는 안 나오지만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득이라는 말이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돈을 벌지는 않거든요. 언제부터 돈을 버느냐면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해줄 때부터. 그러면 임대는 취득 단계가 아니라 무슨 단계예요? 보유 단계죠. 그게 무슨 소득세인지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또는 그걸 팔았을 때 발생을 하죠. 소득이라는 게. 그래서 소득세라는 세금은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대신 보유나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다.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솔직히 저는 암기 코드 같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암기 코드 같은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냥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추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억지로 그냥 뭔가를 하나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따라하세요. 자, 우리가 공부를 먼저 해야 될까요? 돈을 먼저 벌어야 될까요? 그죠? 공부부터 하고 나서 돈 버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돈을 버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앞에 두 개, 돈 버는 게 뒤에 두 개.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 생각이 안 나면 내가 공부를 먼저 해야 될까? 돈을 먼저 벌어야 될까? 아,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공부하는 게 앞에 쪽이구나. 돈 버는 게 뒤에 쪽이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자만 따서 농부라고 외울게요. 농부. 여러분도 농부는 부지런하죠. 부지런하니까 다 나온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인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세라는 게 뭐냐면 우리 수입인지인데 요게 여러분들 뭐 여권이라든지 이런 데 인지 많이 붙이죠? 근데 부동산 거래할 때 인지가 들어가요. 매매계약서에. 그러면 매매면 매도자용이 있고 매수자용이 있으니까 취득하고 양도 맞죠. 그래서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 임대계약서에는 없어요. 임대계약서에는.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옵니다. 네. 요게 우리 시험범이에요. 요 내용이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지금 29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제일 밑에 더 알아보기 해서 동시에 부과되는 세목들 있죠. 거기에 보시면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조세, 즉 취득과 보유와 양도 다 나오는 세금이 뭐냐? 농부다.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 요거 기억하시고 지방소비세는 지금 몰라도 되니까 놔두세요. 그 다음에 취득하고 보유 단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세금이 뭐냐?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 뭐냐? 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보유 단계는 빠지고 그게 인지세예요. 네. 그 내용이 29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조세의 종류와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오늘 첫 시간 처음 설명하는 건데 너무 양이 많아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도대체 저 새끼가 뭔 소리 하나, 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뭐가 이렇게 많아?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 그냥 그래. 네가 짓거리는 거 그냥 내가 알아서 들어볼게.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볼게. 라고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완성이 되지는 않아요. 절대. 이건 언제 완성되느냐? 여러분들이 3월달이나 4월달 가야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얘가 뭔 소리 하는지 일단 귀를 열고 들어보자. 그 생각만 하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잠시 쉬었다 갑니다.